러시아 조종사들은 이제 우크라이나 공격 전에 여러 번 고민할 겁니다. 두려움이 심어졌고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2025년 6월 7일 러시아의 수호이 35 슈퍼플랭커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조종사는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는다고 여겼지만 몇 마일 떨어진 프레데터만이 이미 그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에어 인터셉트 미사일 120-18 암람 미사일 이 어디선가 나타나 수호이 35에 명중했습니다. 강력한 전투기는 불길에 휩싸였고 플레어가 뒤따르며 구름을 뚫고 나선형으로 추락했습니다. 진정한 영웅성은 수호이 35가 추격한 F-16보다 훨씬 우수한 전투기였다는 점입니다. F-16은 러시아 전투기보다 전반적으로 덜 발전된 기종입니다. 수호이 35는 더 빠르고 더 많은 무기를 실으며 더 멀리 날 수 있어 이론상 F-16보다 우세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수호이 35뿐만 아니라 전쟁 전체에 영향을 미쳤죠. 우크라이나가 거대한 적을 이긴 비결입니다. 그날 스웨덴 조기 경보기가 러시아의 수호이 35를 120에서 180마일 거리에서 포착했고 우크라이나 F-16을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종사는 천재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죠. 우크라이나 조종사는 자신의 레이더를 완전히 꺼둔 채로 유지했습니다. 레이더를 켰다면 수호이 35의 경보 수신기에 감지됐을 겁니다. F-16 조종사는 신호 없이 비행해 완벽한 공중 매복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미사일을 발사해 수호이 35를 격추시켰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투기가 공중전에서 수호이 35를 격추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밝히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러시아의 악몽이 아닙니다. 손실은 전쟁의 일부이며 러시아도 이를 잘합니다. 러시아를 떨게 하는 것은 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서방이 이를 전투기 연합이라 불렀습니다.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벨기에가 우크라이나의 F-16 전투기 수십 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서방의 지원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우크라이나가 절실히 필요로 하던 현대적인 공군력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전투기들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몇 대의 항공기를 넘겨주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몇 달에 걸친 치열한 협상과 외교적 압박, 그리고 전투기 연합으로 알려지게 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우크라이나 조종사 훈련, 항공기 정비, 미국 감독하 F-16 전투기 이전을 공동으로 추진했습니다. 조종사 훈련 후 2024년 8월 첫 F-16 전투기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고 이후 러시아의 공중작전을 초토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까지 우크라이나의 소규모 F-16 전투기 부대가 전체 출격의 80%와 80% 이상의 명중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들은 러시아 순항 미사일과 이란 샤히드 드론에 맞서 러시아의 악몽이 됐습니다. 이 전투기들은 우크라이나 주요 시설을 보호하며 고가치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투기 이동과 지원 부대 활용 등 첨단 전술로 러시아 정보부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게릴라전임에도 우크라이나는 4세대 전투기로 현대전의 중요한 변혁을 이뤘습니다. F-16 전투기는 러시아를 두렵게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전투기들은 우크라이나의 외교적으로 최악의 악몽이었고 얻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전쟁 초기에 이미 이 전투기를 요청했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요청해온 이야기입니다. 2023년 7월 11일 리투아니아 빌뉴스 나토 정상회담에서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당시 덴마크, 네덜란드 등 11개국 이 일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역사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정말 그랬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투기 지원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현대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군을 새로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F-16은 미국산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 국가들이 F-16을 보내고 싶어도 미국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곧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3년 8월 승인 후 프로그램이 공식 시작됐고 4개 국가가 주요 기여국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최신 F-35 전투기로 업그레이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F-16 전투기를 그냥 보유하고 있었지만 언제든지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가 선두에 섰습니다. 이들은 F-16 전투기 24대를 3차례 나눠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 물량은 2024년 10월에 도착했고 두 번째는 2025년 2월에 마지막 6대의 전투기는 2025년 5월 26일에 볼코 공군기지를 떠났습니다. 이들은 첫 인도 후 1년 내 약속을 모두 이행한 최초 국가였습니다. 덴마크는 F-16 전투기 19대를 약속했습니다. 덴마크 전투기는 2024년 여름부터 도착해
2025년 2월까지 12대가 이미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가장 큰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벨기에는 F-16 전투기 30대를 약속하며 가장 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모든 나라 중 최대 규모의 단일 지원입니다. 그들은 2024년 5월 9억 7,700만 유로 규모의 군사 지원 패키지의 일환으로 이를 발표했습니다. 첫 벨기에 전투기는 2024년 도착 예정이고 전체 인도는 2028년 완료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작전용 전투기 2대와 예비 부품용 2대를 보내 전력 유지에 현명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22대 항공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부분의 소식통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약 12대의 작전용 F-16을 지원할 예정이며 노르웨이 정부는 2025년 말까지 이들 항공기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지원 예정인 F-16 전투기는 약 85대로 2023년 논의된 55, 65대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85대라는 숫자가 꽤 크게 느껴졌지만 스웨덴이 개입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5년 10월 22일 스웨덴 총리 울프 크리스테르손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최대 150대의 스웨덴산 그리펜 전투기 도입을 위한 의향서에 서명했습니다. 맞습니다. 150대입니다. 이 거래가 성사된다면 우크라이나 공군은 스웨덴산 전투기가 합류하면서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F-16 전투기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을 텐데 85대의 F-16은 한 번에 모두 전달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도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전투기들을 한 번에 모두 받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정말 악몽이겠죠? 하지만 그게 바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이들 국가는 F-35 대체기가 오기 전까지 F-16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이런 점진적인 접근 방식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85대의 첨단 전투기를 그냥 넘겨주고 첫날부터 완벽하게 운용하길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점진적 도입으로 우크라이나 조종사와 정비팀은 소수 전투기로 먼저 익히고 실수하며 전술을 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위험은 줄이고 훈련은 더 잘할 수 있었죠. 게다가 이는 서방의 지원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러시아에 보낸 셈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계속 늘어 55대에서 85대, 이제는 최대 150대 그리펜 전투기도 추가됐습니다. 이것은 나토가 더 강하게 전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과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까지 F-16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공군 전투 임무의 약 80%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작전 속도이고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이 전투기는 신뢰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조종할 수 있습니다. 배치 후 그들은 1000대 이상의 러시아 샤이드 드론과 순항 미사일을 격추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5년 9월 19, 20일 러시아가 대규모 공습을 벌였습니다. 우크라이나 F-16 전투기가 러시아 KH-101 미사일 32기 중 29기를 격추했습니다. 이는 요격된 표적의 대부분입니다. 이 전투기들은 러시아 미사일 공격에 맞서는 우크라이나의 첫 방어선이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13일 러시아는 대규모 공격으로 약 200대의 드론과 94기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F-16 조종사가 한 번의 임무로 러시아 순항 미사일 6기를 격추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 사령부는 이것이 F-16의 전체 운용 역사상 전례 없는 업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업적을 위해 전투기 조종사는 Air Intercept Missile 120 Advanced Medium Range Air-to-Air Missile 2발 Air Intercept Missile 9 사이드와인더 2발을 발사하고 표적 2개를 더 격추했습니다. F-16의 20mm 기관포만을 사용해서 시속 650km, 즉 약 400마일의 속도로 비행하면서 이뤄낸 것입니다. 이 일은 미친 일이었습니다. F-16 이 기관포로 순항 미사일을 격추한 적이 없었다고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 유리 이나트가 밝혔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미국인들조차 그가 해냈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일부는 단순히 운이었을 뿐이라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인들이 그 비밀을 풀었다고 여겨졌고 1년 후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러시아 항공기는 예전엔 우크라이나 영공 인근에서 자유롭게 움직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6월 F-35 격추 사건 기억나세요? 7월 7일 오전 10시쯤 발생했습니다. 쿠르스크 지역의 러시아 국경 근처 현지 시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F-16AM 네덜란드형 변형 중 하나가 러시아의 수-35S 슈퍼플랭커와 맞붙었습니다. 이 수-35S는 리페츠크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수-35S는 진지해졌습니다. 이 전투기는 러시아 4세대 플러스 전투기로 최신 레이더와 센서, 헬멧 조준 시스템, 강력한 화력을 갖추었습니다. 이 전투기 격추는 큰 성과입니다. 이번이 전쟁 중 9번째 수-35 격추였습니다. 이전 수-35 격추는 주로 우크라이나 지대공 미사일 때문이었지만 F-16은 특별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남들이 못 본 것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것은 스웨덴의 사브 340 초기 경보기가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지루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무기를 발사할 수도 없고 멋진 고개 비행도 하지 않지만 단 한 가지가 이 비행기를 게임 체인저로 만듭니다. 이 비행기의 IRII 레이더는 최대 280마일까지 표적을 탐지합니다. 이 비행기는 수호이 35를 180마일 거리에서 포착해 우크라이나 F-16 이 위치를 잡도록 유도했습니다. 다음은 조종사의 차례였습니다. 조종사는 영리한 선택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조종사는 자신의 레이더를 완전히 꺼둔 채로 유지했습니다. F-16의 APG-66 레이더는 약 90마일 사거리지만 켜면 수호이 35의 L-150-35 파스텔 시스템이 감지될 수 있습니다. F-16은 레이더를 끄고 비행해 완벽한 공중 매복을 했고 러시아 조종사는 추적당하는 걸 몰랐습니다. 31마일 거리에서 우크라이나 조종사는 Air Intercept Missile 120C8 암람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F-16에서 중간 경로 업데이트를 받고 마지막 12마일에서는 자체 레이더 시커로 전환했습니다. 비행은 약 36초, 속도는 마하사였습니다. 수호이 35S는 피격되었고 러시아 조종사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0마일 떨어진 러시아 코도노보 근처에서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러시아 전투 수색 및 구조팀이 그를 구조했습니다. 이는 현대 공중전의 교과서적 예시였습니다. 최첨단 나토 장비와 체계적 조기 경보, 엄격한 전술이 완벽히 결합됐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F-16을 완전히 숙달했음을 보여주었지만 러시아는 이를 숨기려 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패트리엇 미사일 때문이라고 주장하려 했던 것만 봐도 이 손실이 러시아에 얼마나 민감한 문제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공대공 격추를 가리키고 있으며 이는 기술적인 성과이자 심리적인 타격입니다. 적절한 지원이 있다면 우크라이나 F-16, 이 러시아 최고 전투기를 이길 수 있음을 증명하며 이 사건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F-16, 이 조기 경보 지원을 받으면 러시아 전투기는 취약해집니다. 러시아 임무 계획자들은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분명히 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승리도 상처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어떤 상처는 영원히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이 승리들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2025년 6월 기준 우크라이나는 F-16 4대를 잃고 조종사 3명이 사망했습니다. 2024년 8월 26일 러시아 미사일 공격으로 첫 손실이 발생했고 조종사 올렉세이 메스가 사망했습니다. 2025년 4월 12일 두 번째 F-16이 격추되었습니다. 러시아의 S-400 또는 R-37 미사일에 맞은 것으로 보이며 조종사 파블로프 이바노프가 사망했습니다. 세 번째 손실은 2025년 5월 16일 기내 비상사태로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조종사는 2025년 6월 29일 우크라이나는 네 번째 F-16을 잃었습니다. 이 임무에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조종사는 전투기 격추 전 7개 표적을 격추하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손실에도 불구하고 이 전투기의 영향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2025년 6월 29일 러시아는 최대 규모 공격 중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총 약 537대의 드론과 미사일이 동원된 가운데 우크라이나 F-16 조종사들은 수십 개의 표적을 격추시켰고 방공망은 총 475개의 위협을 무력화시켰습니다. 88% 요격률이며 우크라이나는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까지 200명의 우크라이나 조종사들 이 영국 왕립 공군 초급 비행 훈련 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이는 F-16 준비의 시작 단계일 뿐입니다. 2024년 10월 기준으로 12명의 조종사들 이 F-16 전체 훈련 과정을 마쳤고 그중 11명은 실제로 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조종사 준비로 우크라이나 F-16 전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 혼란 속에서 러시아가 F-16 격추 기회를 놓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고 보니 러시아는 항상 기회를 노리고 있었지만 우크라이나는 결코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창의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미사일이 비행장을 노릴 것을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위협받는 상황에서 F-16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까요? 창의적 대처만으로 충분할까요? 2025년 7월 우크라이나는 컴백 얼라이브 재단과 국영 우크라이나 FTA 지원으로 이동식 정비 단지를 개발했습니다. 이것들은 일반 정비 시설이 아닙니다. 어디서나 항공기와 무기를 정비할 수 있는 이동식 기술 허브와 함께 이동하는 임무 계획 단지를 말합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F-16 무장 작업을 기존 12명 대신 3명의 전문가만으로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장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50%나 단축시켰습니다. 즉 F-16 전투기가 분산된 임시 비행장 등에서 운용돼 러시아가 탄도미사일로 타격하기 훨씬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기들은 단순히 방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움직임이 전략적으로 계획되었고 완벽하게 실행되었습니다.
운과 타이밍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결과는 달랐을 겁니다. 많은 이들이 성공 후 운을 잊습니다. 운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제때 이 전투기들을 받지 못했다면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갔을 수도 있습니다. F-16 도착 전 우크라이나 공군은 참담한 상태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후 소련 시절 미코얀 구레비치 29와 수-27 전투기를 계속 운용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항공기에 탑승한 용감한 조종사들입니다. 1991년 우크라이나가 독립 당시 2천여 대의 군용기를 보유해 세계 최대 규모의 공군 중 하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항공 전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엔 전략 폭격기, 전투기, 공격기 등 소련의 모든 무기 체계가 포함됐습니다. 그때 평화의 배당금이 찾아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국제안보 보장에 대한 믿음을 가졌고 그래서 그 모든 군사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1996, 1999년 우크라이나는 전략 폭격기 29대, 투폴레프 160, 열대 투폴레프 95, MS-19대와 순항 미사일 487기를 폐기했습니다. 1999, 2001년 논란이 된 협정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투폴레프 160 폭격기 8대, 투폴레프 9MS, 세대 장거리 순항 미사일 581기를 제공했습니다. 2억 8,500만 달러 천연가스 부채 해결을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결정은 매우 근시안적이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전면 침공이 시작된 날,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미 크게 축소된 상태였습니다. 플라이트 글로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98, 128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실제 운용 항공기는 56대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항공기는 운항 중단, 장기 보관, 예산 부족으로 고가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전투기에는 이런 기종들이 있었습니다. 43대의 미그-29 풀크럼 쌍발 엔진 전투기가 있었는데 이 전투기는 1970년대에 소련이 F-16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한 기종입니다. 또한 수호이 27 플랭커 26대가 있었습니다. 이 전투기들은 미국 F-15, F-14에 대응하려 제작된 중형 장거리 제공권 전투기입니다. 공격 및 폭격 임무를 위해서는 12대의 수호이 24 팬서가 있었는데 이들은 미사일과 폭탄 공격을 위해 설계된 가변익 초음속 전술 폭격기입니다. 또한 17대의 수호이 25 프로그풋이 있었으며 이는 근접 항공 지원용 소련판 A-10 썬더볼트는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자신을 방어하던 전력은 노후된 소련 시대의 전투기들이었고 그중 상당수는 비행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이 전투기들로 러시아의 현대화된 공군력에 맞서야 했습니다. F-16 전투기의 판도 변화는 놀랍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받은 전투기는 F-16AM 단좌기와 F-16BM 복좌기입니다. 이 전투기들은 완전히 새 것은 아니지만 중기 업그레이드를 통해 최신 표준에 맞춰졌습니다. 미국 공군 2000년대 초 블록 50-50이 F-16과 비슷하며 가장 큰 변화사는 레이더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수호이 27 조종사는 전투 중 완전히 장님이 된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가 더 넓은 레이더 범위를 가졌지만 F-16의 AN, APG, 66BY 레이더가 그 차이를 줄였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상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이 전투기들이 탑재한 무기에 있습니다. Air Intercept Missile, 120 암람 미사일이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일 것입니다. 이 능동 레이더 유도 미사일은 시야박 표적도 타격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도 성능이 개선되고 날개가 짧아진 최신 Air Intercept Missile 120C를 받았습니다. 이 미사일은 러시아 R-37M 장거리 미사일에 대응하며 Su-35 등 러시아 전투기가 안전하게 공격할 수 있게 해주던 무기입니다. 이제 러시아 전투기들은 멀리 떨어져야 해 접근 금지 구역이 생기며 러시아의 공중 전략이 복잡해졌습니다. 근접전에서는 Air Intercept Missile, 9X 사이드와인더 미사일과 통합 헬멧 조준 시스템을 함께 사용합니다. 이 조합 정말 대단해요. 조종사는 비행기 앞에 없어도 바라보는 것만으로 표적을 잠글 수 있습니다. 기동성 뛰어난 순항 미사일과 드론 격추에 완벽합니다. F-16은 단순 방공이 아닌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는 러시아 레이더 파괴용 AGM-88 하이스피드 안티 레디에이션 미사일을 탑재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미코얀 구레비치 29에 임시 장착하던 것과 달리 F-16은 하이스피드 안티 레디에이션 미사일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해 러시아 방공 레이더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 범 유닛 39 소구경 폭탄도 있습니다. F-16은 250파운드 정밀 활공 폭탄을 8발까지 탑재해 원거리에서 여러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Joint Direct Attack Munition Extended Range Global Positioning System 유도 폭탄은 날개 덕분에 45마일 넘는 거리의 표적도 타격 가능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영공에서 작전하려면 강력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 F-16 전투기는 중앙선에 AN/ALQ 131 제밍 포드를 달아 레이더 유도 미사일을 혼란시키는 신호를 보냅니다.
덴마크산 F-16 전투기에는 테르마 파일론 인테그레이티드 디스펜싱 시스템 플러스 파일론이라는 특별한 장비가 추가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장치는 무장 장착대가 아니라 미사일 경보 센서와 체프 플레어 살포기를 갖춘 자체 방어 시스템입니다. 이 장비들은 미사일을 감지해 자동 대응합니다. 이 전투기가 치명적인 이유는 하나가 아니라 모든 시스템이 함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레이더와 무기, 전자전 시스템이 모두 결합돼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은 아무런 지원 없이 구식 소련 전투기를 몰다가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 시스템 중 하나를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정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2025년 3월까지 우크라이나 F-16 전투기는 정밀 유도 폭탄으로 지상 공격을 시작하며 방공 임무에서 공격 작전까지 역할이 확대됐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흥미롭습니다. 러시아는 UMPK 키트가 장착된 항공폭탄 폭탄으로 우크라이나를 계속 공격해왔습니다. 2024년 3월 러시아는 한 달간 폭탄 3,000개를 투하했습니다. 폭탄 피해는 컸지만 F-16 전투기 등장 후 상황이 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조종사들은 이제 국경 근처로 너무 가까이 비행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2024년 여름 대비 활공폭탄 공격이 약 70% 줄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활공폭탄은 레이더와 열 신호가 약해 격추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F-16 전투기는 수-34, 수-35 폭격기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조종사들은 더 멀리서 활공폭탄을 투하해 명중률과 적중 횟수가 줄어듭니다. F-16 전투기는 폭탄을 격추할 필요가 없습니다. 존재만으로 러시아 전술을 바꾸고 우크라이나인의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크라이나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분명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고전적인 공중전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도 있었지만요. F-16의 주요 임무는 방어적 대공 작전으로 러시아의 KH-101 칼리브르 등 순항 미사일 요격입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도시와 주요 시설에 계속 발사하는 이란 설계 샤이드 자폭 드론도 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 덕분에 생명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F-16 전투기는 우크라이나 어디든 재배치 가능해 필요한 곳에 유연하게 방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둘째, 우크라이나는 값비싼 지상 미사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한 발은 수백만 달러입니다. 에어 인터셉트 미사일, 구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은 더 저렴하며 F-16은 대포로 드론이나 애음속 순항 미사일도 격추할 수 있습니다. F-16은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빈틈을 메우는 재사용 가능한 비행 미사일 배터리 역할을 합니다. 수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80% 출격률 기억하시죠? 이건 단순히 인상적인 게 아니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F-16은 우크라이나의 구소련 전투기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고 있습니다. 미코얀 구레비치, 29와 수호이, 27 전투기는 노후와 부품 부족, 전투 손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F-16 전투기는 우크라이나 공군의 주력 기체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군력은 이제 완전히 서방의 지속적인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F-16의 영향력은 단순히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러시아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러시아의 모든 공중작전은 훨씬 더 높은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미 언급했듯 우크라이나는 방어뿐 아니라 러시아 공군 기지도 강하게 타격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우크라이나는 아타캄스 미사일로 크림반도 러시아 첨단 전투기 3대를 파괴했습니다. 이 전투기들은 활공폭탄 발사용으로 개조됐습니다. 6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군 기지에 드론 70대를 발사해 전투기 3대를 추가로 파괴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타격 능력은 이륙전 이미 무력화됐습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F-16 전투기가 전쟁의 판도를 단독으로 바꾼 것은 아니지만 이 전투기는 전쟁 양상을 바꾸는 3가지 막대한 전략적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첫째, 순항 미사일과 드론 요격률이 크게 오르며 많은 우크라이나인의 생명을 구하고 주요 기반 시설을 보호했습니다. 둘째, 방어와 공격이 모두 가능한 하나의 플랫폼으로 우크라이나 지휘관들이 전술적 유연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셋째, 이는 우크라이나 미래에 매우 중요합니다. F-16을 나토 표준 무기 훈련 절차와 함께 운용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장기 안보 보장을 빠르게 앞당기고 있습니다. 전투기 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벨기에는 2025년 말부터 30대 F-16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우크라이나의 약속보다 2배 많은 F-16 전투기를 지원 중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2025년 5월 훈련, 정비, 장비 지원을 위한 31억 500만 달러 패키지를 승인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이 전투기들을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해봅시다. 이 전투기가 러시아에 실제로 어떤 피해를 입혔습니까? 앞서 봤던 방어적인 피해가 아니라
공격적인 피해 말입니다. 2025년 9월 25일 러시아 군사 블로거는 자포리자 전선 상공에서 수-34가 격추됐으며 우크라이나 F-16E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조종사가 탑승한 러시아 항공기를 상대로 한 첫 공대공 격추 승리였을 것입니다. 팩트체커 조사 결과 F-16과의 연관성 증거는 매우 약했습니다. 수-34 격추는 신빙성 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격추 경위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호함이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조종사들은 불확실 속에 작전합니다. F-16E 밖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Advanced Medium Range Air-to-Air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을까요? 항상 격추를 확실히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F-16은 군사 분석가들이 임무 격파라고 부르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존재만으로도 러시아의 작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F-16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하름 미사일로 러시아 방공 시스템을 격파하는 것입니다. F-16 ES-400을 파괴했다는 구체적 보고는 없으나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F-16은 러시아 레이더 운용자들에게 불가능한 선택을 강요합니다. F-16을 추적하기 위해 레이더를 켜면 하름 미사일에 맞을 위험이 있습니다. 아니면 침묵을 유지해 방공망에 일시적 빈틈이 생깁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나 미사일이 빈틈을 뚫고 목표를 공격하며 F-16이 항상 최종 타격을 하진 않습니다. F-16은 다른 무기들이 공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작전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하이마스 로켓 ES-400 지휘소를 파괴했고 2025년 9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또 다른 S-400 시스템을 타격했습니다. 여기서 F-16E 판도를 바꿨고 러시아 지휘 통제 인프라 정밀 타격이 가능해졌습니다. 2025년 2주 동안 우크라이나 공군은 19개의 러시아의 고가치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탄약고, 드론 통제 허브, 다리, 그리고 핵심 장교 지휘소입니다. 헤르손 지역에서의 한 번의 공격으로 러시아 81 포병연대 소속 장교 30명이 한 번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러시아 군대는 구조가 경직되고 상명하복식입니다. 하사관과 하급 지휘관들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나토군과 달리 러시아 부대는 장교들에게 완전히 의존합니다. 대위나 소령이 없으면 부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F-16은 간접적이지만 꼭 필요합니다. 러시아 방공망과 전투기를 위협해 국지적 제공권을 만듭니다. 그때는 우크라이나 공격기가 F-16이든 S-24든 소국용 폭탄이나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장착해 러시아 지휘 구조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순간입니다.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의 F-16 작전은 인상적이지만 도전 과제도 있습니다. 2024년 5월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군과 맞서려면 F-16 전투기 130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 러시아는 60대 미만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필요의 절반에도 못 미쳐 대규모 공세적 공중 작전 능력을 크게 제한합니다. 또한 조종사 문제도 있습니다. 숙련된 조종사도 F-16 훈련에 6-9개월이 필요합니다. 2024년 8월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숙련된 조종사가 부족해 모든 항공기를 운용할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전투기가 도착하더라도 그것들을 조종할 자격을 갖춘 조종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받은 모든 F-16은 오래된 기체입니다. 우리가 언급하는 것은 블록 10, 15, 미드라이프 업그레이드 등 냉전 초기에 제작돼 수십 년간 운용된 모델입니다.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 유리 인곳은 2024년 3월 이 F-16 개량형들은 러시아의 F-35와 1대1 공중전에서 경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레이더는 러시아 시스템보다 탐지거리가 짧습니다. 항공 전자 장비는 최신형에 비해 덜 발전되어 있고 이 구형 전투기들은 훨씬 더 많은 정비가 필요합니다. 러시아 S-400, S-500 방공 시스템은 지속적 위협입니다. 이 시스템들은 최대 400km, 약 250마일 사거리 미사일을 보유합니다. 2025년 4월 12일 두 번째 F-16 손실 기억나세요? 아마 S-400 지대공 미사일이나 R-37 공대공 미사일에 의해 격추된 듯합니다. 적대적 영공에서의 작전은 여전히 위험하며 정치적 제약도 존재합니다. 2024년 11월까지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아미 택티컬 미사일 시스템 등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영토 깊숙한 타격을 금지했습니다. 현지했습니다. F-16 전투기는 사거리 230마일 이상의 JSAM 순항 미사일 등 첨단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제한 조치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군 기지, 탄약고, 지휘소, 즉 우크라이나 도시를 공격하는 항공기와 무기가 있는 바로 그 장소들을 타격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2024년 11월 에어 러시안의 아미 택티컬 미사일 시스템 사용을 허가했으며 그것도 북한군이 주둔한 쿠르스크 지역에만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F-16 프로그램은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크라이나 군대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 운용엔 나토 기준 도입이 필요합니다. 군수, 정비, 임무 계획, 지휘 통제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것은 어떤 파트너십 프로그램보다도 우크라이나가 서방 군사 구조와 실질적으로 통합되는 속도를 더욱 빠르게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 첨단 전투기의 우크라이나 유지 보수 필요성은 서방 방위 산업과의 유대 강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현지 정비 시설 구축과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의 현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공중전은 현대전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완전한 제공권, 즉 한쪽이 하늘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은 양측 모두가 기동성 있고 회복력이 뛰어나며 다층적인 방공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때는 아마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F-16은 하늘 전체를 장악하기보다 공중에서 경쟁하며 일시적 국지적 제공권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요한 자산 방어나 특정 작전 수행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F-16 작전이 현대 공중전의 규칙을 바꾸었지만 이 우위가 얼마나 갈지는 미지수입니다. 감사합니다.